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맴돌고 있었다. 딸깍.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어떤 문이 영원히 닫히는 것 같았다. 큰아들 민수를 땅에 묻은 지 사흘째 되던 그날 오후.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듣고 있었다. 틱톡, 틱톡. 그 일정한 리듬이 오히려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민수의 영정 사진이 거실 한 모퉁이 재단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38배 밝은 미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짧게 안부 전화를 했던 그 아이가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간 뒤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하얀 국화꽃 냄새가 벽지에 깊게 배어 있었고 재단 앞에 놓인 향로에서는 아직도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 연기를 따라 시선을 올리다 보면 민수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눈빛이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찰랑찰랑. 물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작게 속삭이는 것이 들렸다. 평소라면 고마워했을 그 소리가 오늘은 왜인지 날카롭게 느껴졌다. 어머니, 이제 집도 너무 크고요. 둘째 아들 도윤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인 것처럼. 정리 좀 하셔야죠. 요양원도 알아봐야 해요. 며느리 서진이 거들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맨발로 찬 마룻바닥을 딛는 순간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차가움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복도 끝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부엌 문턱에 서서 두 사람을 보니 더욱 이상했다. 서진은 그릇을 닦으면서도 계속 도윤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고 도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형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 만인데 무슨 소리야 그게? 내 목소리에 투수 사람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진의 손에 들린 그릇이 살짝 흔들렸고 도윤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 어머니. 그냥 앞으로 일을 생각해보자는 뜻이에요.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웃음기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뭔가 재촉하는 듯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형이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니? 어머니,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혼자 지내시기엔 위험하잖아요. 서진이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 침착한 서진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형을 잃은 슬픔이 얼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안도하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 햇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싱크대 위에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커피잔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갈색 커피 자국이 말라붙어 있고 잔 옆에는 그가 즐겨 먹던 크래커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도윤이 그 잔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다. 마치 빨리 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형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가슴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이상했다. 이들은 분명 내 아들과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서진이 다시 말했다. 이번엔 좀 더 강한 어조였다. 평소 공손하던 말투와는 달랐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딩동, 딩동. 그는 재빨리 폰을 확인하더니 뭔가 긴 메시지를 보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형의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누구와 그렇게 급한 연락을 주고받는 건지 궁금했다. 누구한테서 그렇게 자주 와? 아, 그냥 회사 일이에요. 거짓말이었다. 도윤은 3개월 전부터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백수라는 말이 부끄러웠는지 나한테는 아직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때가 되자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서진의 움직임이 어딘지 서둘러 보였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 음식도 해드릴게요. 혼자 드시기 힘드시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 차가 멀어져 가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걸까? 집 안이 조용해지자 더 큰 정적이 찾아왔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만 똑딱똑딱 울고 있었다. 그 소리마저도 너무 커서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다. 냉장고에서 나는 윙윙 소리,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집 안의 모든 소리들이 오늘은 마치 누군가 내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민하게 들렸다.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날 밤 10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벨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갑자기 울려 퍼져나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누가 이 시간에? 여보세요? 오선영, 여사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차분하지만 어딘지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어디세요? 저는 민수 씨 회사의 최강우입니다. 과장이에요. 민수의 상사였다. 장례식 때도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던 그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내일 아침 일찍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 씨에 관한. 수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났다. 민수에 관한 무슨 이야기라는 걸까?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도윤 씨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한동안 수화기를 붙들고 서 있었다. 왜 도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걸까? 현관 쪽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사각 가을바람이 마른 낙엽을 굴리는 소리였지만 마치 누군가 몰래 집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도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은 내 마음과 똑 닮아 있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초췌해 보였다. 눈두덩이 부어있고
얼굴색도 창백했다. 며칠 사이에 늙어 보였다. 민수가 다니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다. 평소라면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해 보였다. 아니면 내 기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는 걸까? 민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라니. 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컸다. 쿵쾅, 쿵쾅. 12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다. 양쪽 벽에는 가꾸서 명패들이 걸려 있었다. 기획팀, 영업팀, 총무팀. 민수가 일했던 영업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강호 과장실이라고 쓰인 문패가 눈에 들어왔다. 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다. 노크를 하면 정말로 무슨 비밀을 듣게 되는 걸까? 똑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며칠 잠을 못 잔 듯한 피로감이 역력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파여 있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커피도 내오지 않은 채 바로 자신의 책상 뒤로 갔다. 사무실 안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중에는 민수의 인사기록부도 보였다. 사진 속 민수가 웃고 있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최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도윤 씨 부부 곁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의 말은 짧고 무거웠다. 사무실 안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심장이 급격히 빨라졌다. 도윤이 위험하다니 무슨 뜻일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는 사무실 뒤편에 있는 작은 문을 가리켰다. 화장실인 줄 알았던 그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머리 모양이 익숙한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사흘 전 관 속에 누웠던 사람이 걸어 나왔다. 내가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마지막 인사를 했던 그 사람이 민수였다. 살아있는 민수였다. 안녕하세요, 엄마.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소리도 표정도 몸짓도 모두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세상이 빙빙 돌았다. 의자에 앉아있던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뻔했다. 숨이 막혔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민수야,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만졌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3일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며 흘렸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왜 이런 짓을?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도윤이와 서진이가 엄마를 해치려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친다니. 무슨 소리야? 정확히는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엄마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최강호가 책상 서랍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쩍쩍 울렸다. 그 소리마저도 뭔가 불길하게 들렸다. 이걸 보세요. 내 앞에 놓인 것은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진실들이었다. 첫 번째 서류는 사채 대출 계약서였다. 도윤의 이름으로 된 것이 수십 장이었다.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카지노 출입 기록이었다. 강월랜드, 파라다이스 시티, 세블럭. 거의 매일같이 출입했다는 기록들이 빼곡했다. 세 번째는 코인 투자 손실 내역이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종 알트코인. 모두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았다. 전형적인 초보 투자자의 실수였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30억이에요, 엄마.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이가 진 빚이 30억이 넘어요. 서류를 보는 내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글자들이 흐려져 보였다. 3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았다. 내가 평생 모은 돈도 그 절반에 불과한데 그 돈을 갚을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다. 엄마, 재산을 가져가는 것. 하지만 엄마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엄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후견인 권리를 얻으려고 했어요. 후견인? 네, 후견인이 되면 엄마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엄마, 동의 없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최강호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더 충격적일 거예요. 그것은 가짜 의사 진단서 주문서였다. 내 이름으로 된 초기 치매, 판단 능력 현저히 저하라는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서였다. 이미 돈도 지불했어요. 50만 원. 내 이름으로 된 가짜 진단서. 아직 받지도 않은 진찰에 대한 거짓 결과. 처음엔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민수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제 월급으로는 턱도 없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는 어떻게 한 거니? 저를 없애려고 했어요. 사고사로 위장해서.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후견인 신청이 더 쉬워지거든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치매가 빨라졌다고 하면서. 너무도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너무도 끔찍한 계획이었다. 그날 오후까지 나는 사무실에서 나올 수 없었다. 듣고 또 들어도 믿기지 않았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기 전 민수가 작은 휴대폰을 내 손에 쥐어줬다. 이걸로만 연락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선불폰이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묵직한 느낌이었다. 내 손 안에서 은밀한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번호는 이미 저장해뒀어요.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위험한 거야? 네, 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엄마. 엄마만이 할 수 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윤과 서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집에 없었는데.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이제는 소름 끼쳤다. 가면 쓴 얼굴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갔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다. 혼자요?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같이 갔을 텐데. 도윤이 내 가방을 받으며 말했다. 그의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뭘 검사받으셨어요? 별거 아냐. 그냥
정기검진. 나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혹시 들키지 않았을까 불안했다. 어머니, 저녁 해드릴게요. 서진이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가 냄비를 꺼내고 재료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득드득. 칼로 무언가를 자르는 소리. 평소라면 정겨웠을 그 소리가 이제는 날카롭게 들렸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을 하나하나 귀에 깊게 들었다. 냉장고 여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중간중간 무언가를 넣는 듯한 작은 소리들. 어머니, 거실에서 쉬세요. 금방 할게요. 하지만 나는 부엌 근처에서 어슬렁거렸다. 서진이 뭘 하는지 보고 싶었다. 쌀을 씻는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중간중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봉지 같은 것이었다. 30분 후 식탁에 따뜻한 죽이 올라왔다. 몸보신 죽이에요. 달고기도 넣고 버섯도 넣고 영양가 있는 것들만 골라서.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다. 죽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다. 하지만 그 밑에 다른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뭔가 쓴 냄새.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기력을 회복하셔야죠. 도윤과 서진이 내 양옆에 앉아서 지켜봤다. 평소에는 TV를 보거나 각자 핸드폰을 봤는데 오늘은 오직 내가 먹는 모습만 바라봤다. 마치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연구원들 같았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죽은 달았지만 뒷맛이 이상했다. 쓴맛이 돌았고 혀끝이 살짝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맛이 어때요? 서진이 기대하는 눈으로 물었다. 응, 괜찮네. 거짓말이었다. 맛이 이상했다. 평소 서진이 끓여주던 죽과는 확실히 달랐다. 두 번째 숟가락을 떴지만 차마 삼킬 수가 없었다. 입 안에서 굴리다가 냅킨에 몰래 뱉어냈다. 잠깐. 화장실 좀.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급해서 화장실로 피해 들어가 입 안에 죽을 모두 뱉어냈다. 물로 여러 번 헹궜지만 쓴맛이 가시지 않았다. 선불폰을 꺼내니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이상한 음식 주지 않았어요? 지금 죽을 줬는데 맛이 이상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섞은 거예요. 계속 먹으면 의식이 흐려져요. 어떻게 해야 해? 먹는 척만 하세요. 절대 삼키면 안 돼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식탁에 앉았다.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니, 왜 안 잡수세요? 배가 갑자기 좀 아파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안 드시면 기력이 떨어져요. 결국 몇 숟가락을 입에 넣는 신용을 했다가 냅킨에 몰래 뱉어냈다. 휴지를 가져와서 입을 닦는 척하면서 처리했다. 다행히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못 챈 척하고 있는 건가? 저녁을 마치고 도윤과 서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나는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직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서진의 목소리였다. 조금 더 기다려봐. 며칠 더 먹이면 될 거야. 도윤의 대답이었다. 시간이 없어. 사채업자들이 계속 재촉하고 있다고. 알아. 내일부터 양을 늘려보자. 너무 많이 넣으면 의심받을 텐데. 괜찮아.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돼.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정말로 음식에 뭔가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많이 넣을 계획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내지 않게 조용히. 눈물이 베개짓을 적셨다. 내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내가 딸처럼 예뻐했던 며느리가 나를 이런 식으로 해치려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부터 나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해야 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었다.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서 어지러워하고 중얼거렸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문틀을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어지러워.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봐. 일부러 말을 더듬거렸다. 어제부터 좀 이상하시네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도윤도 거들었다. 그의 얼굴에도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이 다시 아침죽을 끓여주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뭔가를 넣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약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살짝 털어 넣었다. 어제보다 양이 많아 보였다. 오늘은 전복죽이에요.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해서요. 죽에서 나는 냄새가 어제보다 더 이상했다. 쓴 냄새가 더 진했다. 나는 또다시 먹는 척하면서 냅킨에 뱉어냈다. 점점 익숙해졌다. 입 안에 넣었다가 휴지에 싸서 버리는 방법을. 맛있네. 정말. 거짓말을 하면서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화장실에서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넣었어. 견디세요. 곧 끝날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해? 최강호 과장이 경찰과 연결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무서워. 엄마가 할 수 있어요. 꼭 할 수 있어요. 오후에 도윤과 서진이 외출한다고 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저녁에 들어올게요. 혼자 계시는 동안 조심하세요. 그들이 나간 후 나는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더 자세히. 도윤과 서진의 방부터 시작했다.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모두 뒤져봤다. 첫 번째 서랍에서는 사채업체 명함들이 수십 장 나왔다. 긴급대출, 당일 승인, 무서류 대출, 고액대출 같은 문구들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전화번호 옆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다. 3억 승인, 금리 30%, 2주 연장 같은 내용들이었다. 두 번째 서랍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다.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들.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게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한 뭉치나 됐다. 식사하다가 멍하니 있는 모습. TV 보다가 졸고 있는 모습.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모습까지. 모두 내가 약에 취했을 때의 모습들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서류함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정신과 진료기록 위조 의뢰서. 내 이름으로 된 가짜 진료기록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서였다. 이미 계약금 50만 원을 지불한 상태였고 완성되면 나머지 50만 원을 더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다.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 증상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의견 후견인 선임 필요. 모든 것이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겨우 사진을 찍어 민수에게 보냈다. 이런 걸 발견했어.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정말. 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며칠만 더 견뎌주세요.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다. 그들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나는 서둘러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서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TV 보고 있었어. 방에서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요. 청소 좀 했어. 어머니께서 청소를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위험했다. 평소에 내가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요즘 몸이 이상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더 답답하더라고.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요즘 상태로는. 그들이 요즘 상태라고 하는 건 약 때문에 만들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마치 내 원래 상태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죽을 가져왔다. 그리고 내가 먹는 모습을 더욱 유심히 지켜봤다. 어머니, 요즘 입맛이 없으시죠? 그래도 많이 드셔야 해요. 몸이 약해지면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마치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의식을 흐리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에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도윤과 서진의 조바심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어머니, 약국에서 영양제 사왔어요. 서진이 알록달록한 비타민 통들을 식탁에 늘어놓았다. 빨간 통, 노란 통, 파란 통, 모두 다른 회사 제품들이었다. 이걸 꼭 드셔야 해요. 요즘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그중 하나는 분명히 진짜 수면제나 신경안 정제일 것이다. 아니면 전부 다 그런 약들일 수도 있었다. 하루에 하나씩만 드시면 돼요. 이건 아침에, 이건 점심에, 이건 저녁에. 서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나는 전혀 믿을 수 없었다. 고마워. 나중에 먹을게. 지금 드시는 게 좋을 텐데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나는 받은 척하면서 몰래 화분 뒤에 숨겨두었다. 나중에 민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선불폰이 진동했다. 엄마, 내일이에요. 뭐가?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에요. 경찰이 움직입니다. 정말? 네, 서울청 김재훈 경감님이 직접 오세요. 내일 오후 2시에 집에 찾아갈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때 자연스럽게 뒷문으로 빠져나오세요.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전할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정말 내 둘째 아들이 체포되는 걸 봐야 하는 걸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나는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요양원에 갇혀서 외로이 죽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필 오늘? 왜? 기억력 검사요. 제가 아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서진도 거들었다. 그 선생님, 정말 실력이 좋으시대요. 한 번만 가보세요. 진단만 받으시면 돼요. 진단을 받아서 뭐 하게? 치료 방법을 알아야죠. 그리고 도윤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들도 정리해야 해요. 재산 관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결국 본심이 드러났다. 재산 관리.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나는 화장실로 피해 민수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다. 위험해.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려 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전문에는 돈 받고 가짜 진단서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시간을 벌어보세요. 오후 2시까지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실로 돌아가니 도윤이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다. 지금 가요. 어머니, 예약을 해놨어요. 아니야. 아직 준비도 안 했고, 괜찮아요.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어? 벌금 물어야 해요. 이미 예약비도 냈고, 그때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다. 화장실 먼저 좀. 어머니, 빨리 다녀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머니, 빨리 나오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30분. 2시간 30분을 더 버텨야 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화장실에 숨어 있어. 병원 가자고 난리야.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도 들렸다. 배가 너무 아파서 조금만. 그럼 병원에서 같이 봐드릴게요. 나오세요. 30분이 지나자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다. 어머니, 예약 시간 지나가요. 취소하자. 다음에 다시. 안 돼요. 오늘 꼭 가셔야 해요. 1시간이 지나자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버텼다. 오후 1시 50분. 이제 10분만 더 버티면 됐다. 여러분, 오후 2시 정각이었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누구지? 도윤이 인터폰으로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택배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택배기사가 아니었어요.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엿봤어요. 서진이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관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이서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확인해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김재훈 경감이 일반인처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와 있었어요. 정말로 주민센터 직원처럼 보였어요. 어떤 서류인데요? 최근에 금융거래 내역 조사가 있었는데요. 확인받으실 게 있어서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와 뒷문 쪽으로 향했어요. 도윤은 현관에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나가 있었어요. 뒷문을 살짝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마당 구석에는 민수와 최강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끝나는 거야? 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최강호가 두꺼운 파일을 보여줬어요. 사진, 서류, 녹음 파일까지 들어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체포되는 걸 봐야 하는 건가? 엄마가 직접 보셔야 해요. 증인으로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겠지만 견뎌내세요. 여러분. 저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앞문 쪽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서류 좀 보세요. 김재훈 경감이 가짜 서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최근 고액 대출이 여러 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경감이 진짜 대출 서류 사본을 꺼냈어요. 바로 그때 민수가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도윤과 서진이 현관에서 돌아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형이 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놀라? 형 보기 싫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런데 형은 죽었잖아. 죽었다고? 누가? 우리가 장례식을.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한지 전부 알고 있어. 민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김재훈 경감이 수갑을 꺼내며 현관 쪽에서 나타났어요. 이서진, 장도용, 당신들을 사기 및 존속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찰칵. 여러분.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였어요. 당신들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감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동안 서진이 울부짖었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로 어머님을 위해서. 닥쳐.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얼려버렸어요. 엄마 음식에 수면제 탄 것도 위해서였어? 가짜 진단서 만든 것도? 도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30억 빚을 엄마한테 떠넘기는 게 방법이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 죽이려던 거야?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가는 동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도윤과 서진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집 앞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웠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음식에 독을 탔던 며느리, 가짜 진단서를 준비했던 아들, 30억 빚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던 그들.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를 고발한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에요, 엄마.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도, 양심도 모두 저버리게 된 거죠. 3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더 잃을까봐 더 큰 돈을 걸고 그러다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최강호가 끓여온 차를 제 앞에 놓았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안전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얼마나 감옥에 있게 되는 거야? 최소 3년은 될 것 같아요. 사기 금액이 크고 존속 상대 범죄라서 가중처벌 받을 거예요. 3년. 제 아들이 3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된다니요.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정리됐어요. 도윤 씨 개인 빚이라서 어머님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통보했어요. 더 이상 연락도 안 올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저녁에 뉴스를 봤어요. 저희 집 앞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효자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60대
어머니를 상대로 보험금 사기를 시도한 사건이 발각됐습니다. 리포터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피해자인 어머니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을 먹었으며 가해자들은 가짜 정신과 진단서까지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시골로 가실 생각 없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골? 강원도 할머니, 고향 말이에요.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 얘기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텃밭 가꾸며 평화롭게 사는 이야기 말이에요. 도시 생활이 지겨우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거기서 조용히 지내보세요. 혼자? 아니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엄마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로 이제는 저만을 위해 살아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해? 집도 팔아야 하고,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재산은 엄마가 쓰셔야 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누가 제 음식에 독을 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3개월 후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서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산 아래 오래된 한옥을 수리해서 이사했어요. 서울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의 일부로 이곳을 사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어요. 민수가 모든 절차를 도와줬거든요. 첫날 아침,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어요.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흙냄새, 풀냄새,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참새, 까치, 직박구리에 서로 다른 지저귀미, 자연스러운 합창을 이루고 있었어요. 바람이 나무짚을 흔드는 소리도 들렸어요. 도시의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소음들이었거든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 같은 기본적인 채소들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웃 할머니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선영이 언니, 상추는 이렇게 심어야 해요. 물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주시고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생명이 자라나는 걸 지켜보는 기쁨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매일 지켜보는 것이 이렇게 신기하고 감동적일 줄이야.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 처음엔 약간 경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언니, 김치 담그실 줄 아세요?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어설프게 알긴 하는데, 그럼 우리 같이 담가요.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마을 김치 모임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반찬도 나누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언니는 서울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그냥 아들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아들들이 효자들인가 봐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아들들은 각자 바쁘고 그래도 가끔 오시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민수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시골에서 구하기 어려운 음식들이나 생필품들을 사가지고 왔어요.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지난주에 왔을 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늘 뭔가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눈치를 보고 걱정하면서 살았구나 싶었어요. 도윤과 서진은 각각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민수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지만 자세히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가끔 그들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프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어요. 편지를 보내온 적도 있었어요. 도윤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하지만 읽지 않고 태워버렸어요. 용서는 아직 너무 이르다 싶었어요.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제는 마을 여성회에서 주최하는 요리 교실에 참여했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제대로 배웠는데 제 것이 제일 맛있다고 다들 칭찬해 줬어요. 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비법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정성껏 하는 거죠. 이런 소소한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요리 솜씨가 여기서는 특별한 재능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 별을 봐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쏟아질 듯한 별들이 머리 위로 펼쳐져요. 은하수도 보이고 별똥별도 가끔 떨어져요. 그럴 때면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도윤과 서진의 계략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로 요양원에 갇혀서 외롭게 죽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털어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살고 싶거든요. 내일은 마을 뒤편 산에 진달래가 피었다니 보러 갈 생각이에요. 모레는 이웃집 손주들이 놀러 온다고 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제 텃밭에서 딴 토마토도 나누어 먹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아요. 아무도 저에게 독을 타지 않아요. 아무도 제 재산을 노리지 않아요. 그냥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오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이런 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싶어요. 오늘도 해가 지고 있어요. 서쪽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귀뚜라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하루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이제 정말로 자유롭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하루가 오기를 바라요.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하루 말이에요.